이번 시간은 페이지 46페이지 테마 18번 적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산은 보통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는 이론 쪽이고 한 문제는 계산 문제 쪽 이렇게 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는 벽돌의 소유 수량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산은 그 종류의 필요 시기하고 상세 정도에 따라 나누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시기에 따라 예상 견적하고 설계 견적, 실시 견적으로 나누어지는데, 예상 견적은 건축주가 공사를 기획할 때 계략적으로 비용이 얼마 되는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뽑는 것이 예상 견적입니다. 그래서 예상 견적은 계산 견적 속한다 했죠. 그리고 설계 견적이 설계 사무소에서 적산 전문가에서 구체적으로 뽑아지는 견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건축주적인 측면하고 도급업자적인 측면에서 다릅니다. 건축주는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예정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예정 금액을 어느 정도 정확히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뽑는 것이고, 도급업자는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 입찰 들어가야 되겠죠. 그 견적이 바로 설계 견적입니다. 그래서 설계 견적은 어디에 속한다? 명세 견적이라 했죠. 구체적인 정밀 견적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 견적이 시공자가 실행 예산을 짜고, 그래서 이거는 시공자가 뽑는 겁니다.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공사를 실시하기 뽑는 것이 실시 견적입니다. 그래서 설계 견적과 실시 견적은 어디에 속한다? 명세 견적에 속합니다. 정밀 견적에 속합니다. 그래서 상세 정도에 따라 계산 견적과 명세 견적 두 가지가 있는데,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게 계산 견적, 그리고 정밀하고 상세적이고 구체적으로 뽑는 것이 무슨 견적이다? 명세 견적입니다. 그래서 앞전은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테스트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주 냅니다. 견적은. 그래서 간단히 기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 비목 용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비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직접 공사비는 몇 가지가 있다? 직접 공사비는 크게 네 가지라 했죠? 네 가지. 재료비가 있고, 재료비, 노무비, 앞전에 지문 썼었어요. 노무비, 그리고 외주비, 경비,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경비. 그런데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가 있고 간접 재료비 대표적으로 있고요.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간접 노무비는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간접 노무비 현장 사무소 직원이라 했죠. 현장 사무소 직원이나 현장 감독들 지급하는 거였습니다. 현장 사무소 직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 감독들, 현장 감독 관련된 것이 간접 노무비였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죠. 예, 기억하시고, 외주비는 외부 업체에다 주문 제작해서 완성품으로 납품받아서 설치되는 비용이 무슨 비? 외주비였고, 그래서 창호나 주방 가구가 여기 속겠죠. 그리고 경비는 굉장히 많다. 전력비든 운반비든 기계 경비든 보험료든 연구 개발비든 이런 것들 어디에 속한다? 경비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관리비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간접 노무비를 한번 다뤄야 됩니다. 일반 관리비하고 아느냐 모르냐 테스트하는 부분이 한번 다룰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거기 보면 9번에 보면 CGS 단위 있죠. 얘는 지문만 3번 썼어요. 한 번 정도는 아마 답을 유도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길이의 센티미터 했죠. 길이, 질량,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기준이 CGS 단위 기준이라는 거. CGS 단위 기준이 무엇을 나타내냐 이렇게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정미수량, 보통 정미량의 설계 도서 의각해서 정확히 물량 뽑은 겁니다. 길이나 면적이나 최저 정확히 물량을 뽑은 것이 무엇이다? 정미수량, 정미량입니다. 그래서 할증을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요수량은 정미수량에다 할증을 가산한 게 무슨 양이다?
소요량입니다. 그래서 그 할증 오래 공부해 놔야 돼. 자, 할증이 시험에 답이 될 때가 거의 있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문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문으로 해가 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꼭 공부해야 될 때라겠습니다. 작년에는 지문 2줄 쓰는데 답은 안 돼 있잖아요. 견적에서 답이 됐고, 명세 견적하고 계산 견적 아는가 모르는가를 테스트한 거고, 정밀 견적이 뭐야? 그 개념을 테스트한 거고. 그러면 할증률 꼭 외워놓으라 했어요? 다 외웠습니까? 못 외우시면 좀 쓰시라 했죠? 어디 가서 쓰시라 했어요? 네, 책상에다가 연필로 써놓으세요. 아니, 자기 자리 잡히거든. 자기 자리 잡히거든 쓰세요. 아, 이게 나중에 갖다 붙이거든. 자기가 가서 자기 아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자리다 하고 쓰면 안 돼. 이거 붙거든, 표. 자석 배치표 딱 붙거든. 내가 옛날 편법을 하도 많이 써요. 자석 배치표가 있습니다. 옛날은 부착해놨는데 와서 부착합니다. 그날 부착합니다. 옛날에는 미리 전날 다 부착을 해놨거든요. 배치도를. 미리 밤에 와서 작업을 다 해놓고 갔었는데, 내가 편법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요새는 그날 붙입니다. 산업화 120단하고 저하고 옛날에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1포로 유리, 2포로짜리 도료하라고 했겠죠? 이정이 시멘트 이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붉은 벽돌, 내화 벽돌은 3%고,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몇 프로다? 5%. 콘크리트 블록은 4%가 된다 했죠. 이형철근은 3%고 원형철근은 5%였습니다. 그리고 타일도 작이나 이런 클링크 타일이 섞이지 타일이라 했죠. 그래서 이런 모자이크 타일, 이런 흙으로 만든 것은 3%. 그리고 무엇은? 저겠죠. 아스팔트 타일이나, 이게 아스팔트 타일입니다, 얘가. 그래서 모노륨 타일이나 비닐 타일 이런 것들이 몇 프로? 5% 개념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합판도 일반은 뭐다? 3%, 수장용이 5% 됩니다. 목재, 각재는 5%고 목재, 판재는 몇 프로다? 10%라 했습니다. 그리고 석고보도 못 붙임용은 몇 프로입니까? 아, 거기 없어요? 있습니까? 석고보도? 있습니까? 석고보도 못 붙임용은 5%입니다. 본드 붙임용은 8%가 돼요. 본드 붙임용은 8% 개념이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보통 소형 현강은 5%인데 대형 현강은 7%예요. 대형은 7%고 소형은 5%입니다. 그리고 강판은 10%가 됩니다. 그리고 목재에서는 이제 판재하고 각재를 구분해 두십시오. 목재는 각재하고 판재. 자, 이겁니다. 시험은 안 냈던 거 다 돌아갈 것 같아요. 특히 5% 있죠. 5%, 3%짜리 비교하는 건 확실하게 해놓으세요. 안 나왔던 것들 위주로. 그래서 다 아마 출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력 볼트는 몇 프로라 했어요? 3%고 일반 볼트는 5%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3%, 5%는 확실하게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의 층수에 대한 층수별로 대한 품의 할증률 개념은 10층 이하를 몇 프로 보고 3% 보고 5층마다 몇 프로씩 1%씩 증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층 증가하면 2% 증가하면 되죠. 아, 또 일일이 잘 안 되면요. 계산하기 힘들면 헤아리기 힘들면 10층마다 몇 프로씩 증가하면 돼요? 2%씩 증가하면 되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올해는 할증률을 꼭 해놓으십시오. 할증률 개념을. 그리고 48페이지 보시면 19번 적산시 주의사항에서 보시면, 자, 벽돌공사는 벽 두께별 벽 면적을 산출해야 됩니다. 그럼 벽의 길이에다 벽 높이를 곱하면 뭐다? 벽 면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개구분은 어떻게? 인방분은 공제해 주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앞전에 이제 작년에 소요 수량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벽돌이 또 나오면요, 개구부를 꼭 넣어요. 벽 면적에서 개구를 빼야 돼요. 개구를 빼는 걸 나옵니다. 개구 크기가 주어지면 개구 크기 면적만 어떻게? 빼주세요. 빼주고, 자, 기준량을 곱해 주시면 된다. 그런데 그
표준형 벽돌, 장애형 벽돌 있죠. 이 규정만 알아두시면 되는 게 표준형, 장애형 벽돌 0.5B 두께일 때 75장이고 1B 두께일 때 얼마다? 149장. 1.5B는 두 개 더 하면 되죠. 224장이 되는데 거의 시험은 1B 아니면 1.5B로 내요. 거의 1B 내지 1.5B 형태로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정미 수량에다가 할정률을 가산해 주면 되죠. 그러면 콘크리트 벽돌은 몇 프로? 5%죠. 붉은 벽돌은 몇다? 3%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편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할정률을 잘 봐요. 무슨 할정률인지. 현재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콘크리트 벽돌인데 붉은 벽돌 할정률 주어지는데 그걸 그냥 하면 안 돼요. 정확히 보고 하세요. 앞으로 시험은 장난칠 수가 있습니다. 붉은 벽돌하고 콘크리트 벽돌 할정률을 다 주어줄 수도 있어요. 자기 푸는 문제의 그 할정률을 고려하십시오. 그럼 시험 문제는 콘크리트 벽돌로 주어졌는데 갈로 속에는 뭘로 주다? 붉은 벽돌로. 시험 문제는 콘크리트 벽돌로 내고 있는데 갈로 안에 단 붉은 벽돌 할정률 3%면 콘크리트 벽돌 관계없죠?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콘크리트 벽돌로 가면 콘크리트 벽돌 할정률을 적용하시고 맞아? 붉은 벽돌 할정률을 적용하셔야 돼. 주어졌다고 바로 그거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 좀 주의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블록 공사 있죠? 블록 공사는 블록 소요량이라 했죠. 이거는 그냥 외워두십시오. 블록의 기본형 블록은 몇 장이다? 13장. 이건 소요량이라 했죠. 이미 4%의 할정률이 고려된 거예요. 그리고 장애형 블록은 뭐다? 17장입니다. 17매. 그래서 이거는 면적에다 바로 뭐만 곱하시면 된다? 이 매수만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일 공사는 현재까지 무엇인가 하면 계산 문제만 나왔습니다. 그럼 타일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한 장 있죠. 그럼 타일은 항상 계산 문제 나오면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타일은 나오면요, 이 하나의 길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5mm예요. 한 변의 길이가 95mm짜리 타일이에요. 그럼 타일이 몇 장 필요합니까? 이렇게 계산할 때는 요것만 계산하면 안 되고 여기다 뭐까지 고려하라? 줄눈. 줄눈 하나만 뿌리면 돼. 그럼 줄눈이 5mm였다. 5mm. 그러면 5mm죠. 그러면 5mm면 여러분들 100mm가 되겠죠. 그럼 100mm는 저걸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메다로 따지면 10cm잖아요. 0.1m. 그러면 자, 간단히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붙이고 하는 면적이 있죠. 면적이 주어지면 면적을 갖다가 말해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있습니다. 그럼 100제곱미터 있어요. 면적이. 그럼 100제곱미터를 뭐가 되면 하나 있죠? 하나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타일 뭐다? 요 고려했던 거. 그래서 그러면 0.1m 곱하기 얼마? 0.1이죠. 그러면 0.01이 되겠죠. 아, 이거 대충 하면 안 돼. 소수점 내려간 걸 잘못 계산해 가지고요. 암산한다고 해서 0.1 곱하기 0.1이 되면 안 돼. 암산하지 말아요. 계산기 두드셔야 돼. 그러면 이게 0.0이죠. 나누면 뭐가 됩니까? 나오는 수는 이거는 무슨 수량이에요? 정미수량이에요. 이거는 정미입니다. 이 양은 정미량이에요. 정미량. 정미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정률 고려해야 되죠? 할정률. 그러면 아까 자기 타일이나 이런 건 얼마나 했어요? 3%죠? 그러면 일정 공상 곱해주면 된다 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거 했습니다. 뭐 아스팔트 타일이다 그럼 얼마? 5%라 했죠? 일정 공으로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스팔트 타일은. 그렇게 해서 소유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타일 할 때도 그 타일 붙임 면적은 시공 안목 치수로 계산하랬겠죠. 근데 정미 면적 할정률 몇 프로를 가산한다? 3%를 가산해서 실면적을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줄눈 나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구부 면적은 공제하라 했죠.
기억하시고, 그리고 3, 4번에서 보시면 안목시수로 계산하되 변기 등 위생기구 면적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타일에서 주의할 점 뭐만 고려된다? 타일은 개구부에다 타일 부착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개구부는 공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4번에 다음 면적과 최적은 구조물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데 현재 시험 나왔던 건 볼트 구멍 가지고 나온 겁니다. 볼트 구멍. 그래서 알아두실 것이 4번의 이음줄, 못따기가 제일 짧지만 못따기로 내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볼트 구멍으로 낸 것이고 12회 때. 그러면 거기 4번 이음줄로 내 간격 공제하지 않습니다. 리벳 구멍도 공제하지 않고 6번에 콘크리트 물량 산출 시 철근콩의 백은 철근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자 7번을 알아두세요. 급부집 산정할 때 있죠? 개구부 중 1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얘를 알아두시면 돼. 급부집 면적 산정할 때 개구부가 1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공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보통 개구부는 공제가 원칙이었죠. 개구부는 공제가 원칙인데 이 경우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번 봐두시고 기둥과 보가 접하는 부분에 급부집 면적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장 공정 1개소당마다 0.1제곱미터 이하의 구조물 자리 면적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 뒤쪽을 잘 보세요. 7, 8, 9 이쪽 잘 봐놓으세요. 이쪽을 조금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적산과 견적의 주요 업무 흐름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수량 산출해서 단가 조사해서 견적 내역서 작성한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 명심하세요. 자,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적산은 뭐다? 물량, 재료량을 산출하는 거죠. 맞죠? 수량 산출한 행위가 적산이고 견적은 뭐다? 그 물량에다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거죠. 그러면 적산 업무하고 관련 없는 것은 단가는 적산하고 관련이 없죠. 적산은 뭐하고 단가는 뭐하고 견적하고 관련이 있죠. 공사비를 산출할 때마다 견적 뽑을 때 단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산 업무 흐름상 적산을 할 때는 가장 연관성이 없는 것은 하면 뭘 고르면 된다? 단가를 고르시면 된다. 단가는 뭐 산출할 때? 견적, 공사비를 산출할 때 단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점 좀 주의해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칠면적 배수표가 나오는 그 표는요. 그래서 양판문하고 플러시문하고 미석이창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플러시문은 7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석이창 잘 기억하시고 철제면은 철문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이 표가 큰 건데 다 잘라낸 겁니다. 이걸 다 외우시면 힘드니까. 그래서 특히 미석이창하고 철문은 꼭 공부하시죠. 아파트에 미석이창들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트 현관문이 뭐다? 철제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 피난계단의 방화문도 철제문이잖아. 그래서 2.4 이사 갈 때 연다 외우시라 했죠. 미석이창 와라바시 기억하겠죠. 미석이는 밑에 내일이 11자라 했죠. 와라바시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밀할 때 사용되는 재료량 해가 나오죠. 1대 2대 4의 배합비일 때는 얼마다? 320kg, 8포대가 필요합니다. 시멘트량은. 시멘트는 한 포대가 40kg입니다. 40kg. 그래서 8포대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래는 0.459, 자갈은 0.9입니다. 그런데 철근은요. 철근은 125kg이 필요해요. 철근은 125kg가 필요합니다. 철근. 1세제곱미터 콘크리트 만들 때 1대 2대 4에 비합해서 철근은 125kg고, 그 다음에 거푸집. 자, 거푸집은요 5에서 8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임할 때 필요한 양입니다. 그리고 물의 사용량을 구할 때는 저거죠. 시멘트 사용량에다가 무게에다가 물 시멘트비를 곱하면 되죠.
그럼 만약 물시멘트비가 50%였다 그러면 0.6을 곱하면 뭐가 되나? 시멘트 중량에다가 거기 물의 중량이에요. 그 물시멘트 50%다 그러면 얼마? 0.5만 곱하면 돼요. 시멘트 중량에다가 거기 물의 사용량이에요. 시멘트 중량에 대한 우리가 물시멘트비는 뭐가 물시멘트비였었어요? 물시멘트비는 이거 있잖아요. 시멘트의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비잖아요. 시멘트의 중량에 대한 무슨 비다? 물의 중량비거든. 이걸 이야기하거든. 근데 여기 교수들은 고집이 세가지고요. 뭐 옛날에 이미 시방서 물 결합제비로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시험은 다 올해도 다 물 시멘트비로 내고 있어요. 시방서 안 따라가요. 뭐 지도에 아무 뭐 잡아 해놔도 끝까지 계속 이걸로 합니다. 지금 앞전에 5월달에 시험 친 시험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시험 친 것들 이걸로 냈으면 물 시멘트비, 물 결합제비라는 단어 하나도 안 썼습니다. 물 시멘트비만 씁니다. 독특합니다. 그래서 시방서는 이상하게 우리 시험만 냈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냈었다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0페이지 보시면 테마 그리고 저 프라이머 양 구하는 거는 우리 했었죠? 프라이머 양은 방수 면적에다 얼마만 곱해주면 된다? 0.4kg 있죠? 곱해주면 0.4만 곱하면 된다. 방수 면적에다가. 그 다음에 50페이지 테마 20번 유리. 자, 유리는 자 거기 보시면 망입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방탄유리 있죠? 이것이 무슨 유리입니까? 네 가지가 안전유리죠. 앞에 안전유리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안전유리. 그래서 앞전에는 안전유리에서 시험이 나왔어야 돼. 그래서 접합유리가 시험에 나온 겁니다. 접합유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접합유리가 있어야지 안 다치죠. 요새 뭐 차 충돌해도 옛날 강화유로 했으니까 유리 파편이 비산되죠. 그래서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접합유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망입유리는 자 뭐라 했습니까? 방화용 유리라 했죠. 방화용 유리라서 유리가 탁 깨질 때 뭐가 됩니까? 안에 금속에 망이 삽입되어 있으니까 안 깨지죠. 그래서 바로 방화용 유리, 화재 방지용 유리죠. 그러면서 무슨 용도로 쓴다? 저거죠. 도난 방지 목적도 가진다. 도난 방지. 그리고 강화유리는 보통 열 처리해서 급냉식에서 만들어서 깨질 때 어떻게 잘게 부서져서 안전유리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현장 절단 가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주문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합유리는 합성수지 접합필름의 중간 막을 삽입해서 보통 150도 열로 가열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유리 파편이 깨졌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비산되지 않도록 한 유리가 무슨 유리? 접합유리가 됩니다. 그리고 방탄유리는 접합유리를 굉장히 두껍게 하거나 강화유리를 접합유리화 시킨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방탄유리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올해는 그 밑에 유리를 좀 봐두세요. 위에 이제 다뤘으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낼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는. 작년에 이 유리가 무엇입니까? 접합유리 찾는 게 냈기 때문에 유리는 아마 종합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 문제. 그러면 복층유리나 로이유리죠. 이거는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복층유리는 2장이나 3장 유리 사이에다가 건조 공기를 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뭡니까? 단열이나 있죠. 소음 방지, 방음이나 이런 걸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가 복층유리, 폐화글라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 폐화글라스 복층유리도 자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되죠. 그래서 주문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이 유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로이 유리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라 했죠. 로이 유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걸 반사한다 했어요? 열선. 이 적외선이죠. 이 적외선을 갖다가 이 열선을 반사시켜서 에너지 절약 목적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로이 유리 제작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이 유리가 보통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이겁니다. 오피스텔 있죠? 사무소 건물을 유리로 조립을 하잖아요.
너무 획일적이잖아. 최근 건물이. 유리로 조립하니까 여름철에 어떤 건 온실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 열선 적외선을 반사시켜서 에너지 절약, 냉방비를 적게 소비하자는 차원에서 들어온 것이 뭐다? 로이유리입니다. 근데 로이유리는 명심하실 것이 뭐를 반사시켰다? 얘를 반사시킨 거예요. 이 반사율을 높인 거예요. 적외선 반사율을 높인 거고, 제발 가시광선 반사하면 안 돼? 가시광선 투과시키는 거고요. 가시광선. 이 가시광선은 투과율을 높인 거고요. 이 가시광선 투과율은 높이고, 뭐를 낮췄다? 열선의 반사율을 높인 거예요. 예. 이거 반사율을 높인 것이 무엇이다? 로이유리였습니다.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제작된다. 그리고 유리블록은 자, 채광겸용 구조용 블록이라는 점 알아두십시오. 채광겸용 구조용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벽을 쌓는데 어떻게 쌓습니까? 유리 모양의 블록으로 쌓은 거예요. 유리 블록으로. 그러니까 보통 벽돌이나 블록 가지고 벽을 쌓으면 뭐가 됩니까? 빛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 유리 모양의 걸로 쌓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 있죠. 채광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스팬들 유리는 한번 읽어 두십시오.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시공 일반상 이 부분은 시방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란트 작업은 상대 습도가 몇 %?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배수 구멍은 5mm 이상 직경 2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운반 및 보관해서 복층 20매 이상은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절단은 약간 짧은 치수로 절단하는 게죠. 유리의 절단은 혼돈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4번에 가스켓 시공하고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된다. 가스켓은 유리를 뭐다? 고정하는 제품이 뭐였다? 가스켓이었죠. 그래서 가스켓은 정형이라 해서 부정형이라 해서 얘는 정형 제품이 고무 제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형 제품이 없어요. 실링제는 정형, 부정형 제품이 있지만 가스켓은 무슨 제품이다? 정형 제품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가스켓을 절단할 때 약간 길게 잘라라 했죠? 가스켓은 약간 길게 하고 어디서부터 끼어나간다?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끼어나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설치할 때는 중앙에서 뭐다? 좌우 방향으로 끼어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좌우에서 중앙으로 오면 중앙에 풍압이 세가 유리가 깨져요.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좌우로 나간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강화 유리 설치할 때 강화 유리 간의 클리언스 여유 공간 얼마다? 3mm예요. 그리고 바닥하고가 10mm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반사유리 시공법은 한번 해놨어요.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시고. 반사유리는 여러분들 이거죠. 최근에 여러분 로이유리나 이런 걸로 제작되다 보니까 유리가 반사되죠. 여러분들 오피스텔 이런 거 보면 반사유리를 많이 쓰죠. 그래서 밖에서는 안에가 안 보이죠, 낮에.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잖아. 반대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안이 잘 보여. 그 유리가 무슨 유리다? 반사유리입니다. 자,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테마 21에 타일 공사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시공 일반에서 보시면 바탕 고르기는 몇 회로 나누어야 된다? 2회로 나눠야 돼요. 이건 한 번에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미장에서 옛날에 저겁니다. 다니엘 모르타가 3회로 나눠서 바르거든. 그거 가지고 장난쳤었어요. 그래서 요건 알아도 몇 회? 2회. 요건 1회로 바르면 안 돼. 몇 회? 2회로 나눠서 발라주시고, 그리고 바탕 모르타르는 여름일 땐 3, 4일이고 봄, 가을은 2주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거하고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6번 밑에 접착 붙이기에 있죠. 니은에 보시면 붙임 바탕면은 여름은 1주 이상, 기타하게는 2주 이상 건조시켜야 되죠. 이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접착 붙이기는 바탕이 건조가 안 되면 타일이 어떻게 다 들떠죠. 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번은 즉 알아두시고요. 위에서 1번에 시공 1번에서 그래서 이건 출제됐지만 또 기억해 놓으세요. 줄눈파기는 몇 시간 경과 후에 한다? 3시간 경과 후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시간 경과에 모래 경화 정도를 봐서 바탕에 수분케 하고 나서 치장 줄눈 공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 공사하고 해야 되죠. 위에서 아래로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본 있죠. 미장 쪽하고 뭐 도장 쪽 이거는 기본 위에서 아래쪽으로 가고 지붕하고 방수는 어떻게 간다? 아래에서 위로 가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떠붙이기하고 압착붙이기하고 비교해 두십시오. 떠붙이기하고 압착붙이기. 떠붙이기는 뭘 떠붙이기라 한다 했어요? 타일 뒷면에 붙임용 모르타를 받들고 하나씩 부착하는 거. 그런데 압착붙이기는 바탕면에 모르타를 바르고 한 장씩 나무망치로 두들겨서 하는 것은 뭐다? 압착붙이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공 속도가 빠르다? 압착붙이기가 시공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동해 우려 가능성은 누가 많다게? 백화현상 발생은? 백화현상 발생 우려는 누가 높다? 떠붙이기가 백화현상이나 동해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접착붙이기는 꼭 기억하시고 내장공사에 뭐다? 한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 되죠. 내장공사. 그래서 접착부기는 외장공사에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MCR 공법 나오죠.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그래서 이걸 타일 선부착 공법이라 해요. 거푸집 내부에 미리 타일을 설치해 놓고 콘크리트 부어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착력이 좋겠죠. 그래서 타일의 박리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공법이 무슨 공법이다? 무슨 공법? MCR 공법이다. 그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공법에 보시면 타일 크기 및 발음 두께에서 나오죠. 외장과 내장을 보시면 내외장 구분을 해 두시고요. 공통 항목이 뭐라 했습니까? 떠붙이기하고 판형붙이기가 공통이에요. 외장공사하고 내장공사 공법에서 공통은 떠붙이기하고 판형붙이기인데 그런데 떠붙이기하고 판형붙이기 그걸 기억해 놓고 나머지 차이점 알면 되죠. 그럼 쉽게 이렇게 내는 거예요. 다음 타일로서 외장 타일 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맞죠? 그럼 외장이나 내장 공법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거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시험은 그렇게 냅니다. 준비해 두시고 그러면 압착붙이기나 계량 압착붙이기나 동시줄눈 붙이기를 무슨 공법이다? 밀착붙임 공법 이렇게 동시줄눈 붙이기를 뭐다? 밀착붙임 공법이라고 돼요. 밀착붙임 공법.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내장은 거기 보시면 납장 붙이기하고 뭐가 있다? 접착 붙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붙임용 모르타 두께가 가장 두꺼운 것이 표준이 누구다? 떠붙이기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타일의 동해 방지상 소성 온도가 뭐다? 높은 타일을 써야 됩니다. 흡수율이 뭐다? 낮은 타일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거 기억하라겠죠? 도기질 타일은 이거는 무슨 용어로만 사용한다? 내장용 타일로만 사용한다. 그죠? 내장용 타일로만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외장용이나 또는 바닥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바닥용은 사용할 수 없다. 여기는 사용이 안 돼요. 독일 타일은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 타일이나 장애자용 타일은 뭐만 쓸 수 있다 했어요? 모자이크 타일하고 장애자용. 이 장애자용 타일의 경우는 무슨 타일만 써야 된다 했어요? 이거는 자기질. 이건 자기질만 돼요. 섞이질도 안 된다. 그럼 나머지 외장용이나 뭐 바닥용은 섞이질까지는 가능하죠. 그런데
모자이크 타일하고 장애작용 타일은 자기질 타일만 돼요. 그러면 타일의 소성 온도가 가장 높은 타일이 무슨 타일이다? 자기 타일이에요. 그러면서 강도만 큰 거, 자, 이게 소성 온도만 높은 것이 아니라 뭐도 된다 했어요? 흡수율도 적다 했죠? 흡수율도 적고 강도도 어떻게? 제일 커요. 그냥 모르면 이야기했죠. 잘 구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힘도 세다, 맞죠? 아닙니까? 어디 또 축구 보신 분은 없겠죠? 그래서 프랑스하고 저 벨기에는 검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둘이 이겼어요. 확실히 잘 구워진 사람들이 잘 뛰어요.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넘겨서 254페이지. 자, 창호 용어 및 창호 철물에서 보시면, 앞전에 이제 뭐 여밈대 개념을 언급을 했었죠. 마중대하고 안해야 모른가 테스트를 한 거고, 그래서 풍소라는 계속 공부해 두세요. 풍소는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풍 목적으로 되어주는 것이 뭐라 했어요? 풍소란이었어요. 마중대하고 여밈대 서로. 그 마중대는 뭐라 했어요? 맞닿는 선대가 마중대고, 여며지는 선대는 뭐다? 여밈대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멀리 오는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소란 개념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계속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창호 개폐 조정기에서 도화 체크, 도화 클로저라 했겠죠. 열려진 여닫이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가 뭐다? 도화 클로저, 도화 체크입니다. 그리고 도화 스톱하고 도화 홀드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해서 문짝이나 벽면을 보호하는 것은 뭐다? 도화 스톱이고, 도화 홀더가 바로 뭐다? 열려진 여닫이 문을 어떻게? 고정시키는 게 뭐다? 도화 홀더입니다. 도화 홀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아파트 특별 피난 계단의 방화문에 자, 도화 클로즈를 달지 말라는 게 아니죠. 뭐를 부착하기 금지입니까? 도화 홀드, 맞죠? 부착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런데 현관, 세대 현관문은 해놨죠. 특별 피난 계단에 그 방화문에 설치하면 안 돼요. 맞죠? 거기는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창호 지지 철물에서 경첩하고 피봇 인지는 가벼운 문은 뭐다? 경첩 달고 피봇 인지는 무거운 문에 다는 거라 했죠. 근데 둘 다 저절로 닫히는 기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기는 저거는 경첩이죠. 저거는 경첩이에요. 저 뒤에 있는 있죠. 쟤는 가벼우니까 저 뒤에 보세요. 저거는 뭐다? 경첩이고, 방화문에는 뭐다? 피봇 힌지, 무겁기 때문에 피봇이. 그런데 얘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은 없다. 경첩하고 피봇 힌지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가벼운 데는 경첩 쓰고 무거운 문은 뭘 쓴다? 피봇 힌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 힌지하고 플로어 힌지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가지죠. 그러면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여는데 일반적으로는 자재문이라 했겠죠. 그 자재문에서 가벼울 때는 뭘 쓴다? 자유경첩을 쓰는 거고, 스프링 힌지를. 그러면 무거워. 근데 무겁기 때문에 자유경첩을 쓰면 어떻게? 내려앉아요? 못 열고 닫아요. 그러니까 무슨 힌지를 쓴다? 플로어 힌지. 바닥에 힌지 장치를 매입한 것이 뭐다? 플로어 힌지죠. 그래서 3번, 4번은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5번에 자 보시면 레퍼토리 힌지가 나오죠. 레퍼토리 힌지는 공중전화박스나 공중화장실 문으로서 저절로 닫히되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게 뭐다? 레퍼토리 힌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에서 도화 행거가 뭐라 했습니까? 전문의 이동장치였고, 도로래는 저기 있습니다. 오르내리기 창에 쓰는 겁니다. 오르내리기 창에. 달아매는 데 쓰는 바퀴가 도로래고, 그래서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여닫이 있죠. 우리가 저거 미석이 있죠. 미석이나 미닫이. 미석이나 미닫이 쪽에서 설치하는 거 뭐라 했어요? 문 밖에 호차라 했죠.
문 밖에. 미석이는 미닫이는 호차입니다. 호차 도르래가 이거. 거기에서는 호차라고 칭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문등을 달아매는 데 쓰는 바퀴 이거는 자 뭐다 도르래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오르내리기 창호에 쓰는 거. 오르내리기 써놓으세요. 오르내리기 창호에 쓰는 게 뭐다 도르래. 나이트 레치는 외부에서는 열쇠, 내부에서는 손잡이로 트는 게 뭐다 나이트 레치고. 크레센트가 미석이나 오르내리기 창호의 잠금 장치가 뭐다 크레센트입니다. 그리고 여닫이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엮어놨습니다. 자, 이 여닫이 관계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방화문은요, 거기 보시면, 자, 1번, 2번 해놨죠. 거기 뭐 비차열하고 차열 해가 해놨죠. 을종방화문은 비차열인데 이것이 현행법이에요. 현행법성은 차열하고 비차열 개념만 언급을 하고요. 거기 기역, 니은 해가 해놓은 거 있죠. 이거는 구법이에요, 옛날에. 동시에 해놓은 이유는 이겁니다. 앞전에 출제했는데 철판 두께를 언급했거든.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 옛날 기준 알고 있다는 게 출제하신 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놨습니다. 그러면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성능 시간이 몇 시간? 1시간 이상이고 차열이 30분 이상인데 아파트에 뭐다? 발코니 설치한 대피 공간에 갑종 방화문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대피 공간이 피난돼 있는데 문이 뜨거워지면 어때요? 차열이 안 되면 5분구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열이 30분 돼야 된다. 근데 을종은 무엇이 된다? 비차열 성능만 30분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판 두께 기준이 있죠. 이거는 무엇이다? 가거 기준인데 그래도 현재도 뭐 통용은 되고 있는가 봅니다. 만들 때 제작을 할 때 만들 때 통용이 되고 안에다가 차열을 하려고 하면 뭐 됩니까? 불연제를 넣어주면 되거든. 속에다가. 맞죠? 차열되기 위해서는 안에다가 양철판사 있죠? 안에다 불연제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옛날에 골판지를 넣어놨었거든요. 철판 사이에다 골판지를 넣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차열, 비차열 개념이 언급이 된 겁니다. 그럼 사이에다 뭐만 넣어주면 된다? 불연제 있죠? 불연제를 넣으면요, 차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56페이지 도장공사. 자, 도장공사는 뭐 앞전에는 저것이 출제가 됐죠. 57페이지 상단에 보면 5번에 징크로메이트 있죠. 얘가 출제가 돼서 알루미늄 농막이 칠인 징크로메이트가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보시면 도료 선택 주의사항은 내우성에 따라서 내우성이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죠. 내우성이 약한 것은 5개에 사용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내우성이 떨어지는 5개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내우성이 떨어지는 건 뭐다? 수용성 페인트들 있죠. 수성 페인트 같은 거. 그리고 바니시 있죠. 이런 거는 5개의 사용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리고 바탕재료의 성질을 고려해서 사용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입니다. 자, 목재 바탕에는 뭐가 됩니까? 유성 페인트나 바니시 같은 건 칠할 수 있죠. 근데 거다가 수성 페인트 칠하면 돼요? 목재에다 수성 페인트 칠하면 뭐 하자는 거야? 니 썩든지 비틀리든지 이래라 이런 거죠. 그런 목적으로 바르는 거 아닙니까? 수성 페인트는 물이 희석제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철판 같은 데다가 수성 페인트 칠하면 돼요? 철판에다가 수성 페인트 칠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달라야 된다. 바탕에 따라서. 그리고 콘크리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해반죽이 뭐다? 알카리성 바탕이라 했죠. 알카리성 바탕에는 수성 페인트나 합성 수지 페인트, 에밀션 페인트 이런 건 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다가 뭘 칠할 수 있나? 유성 페인트는 칠하면 된다, 아니다? 안 됩니다. 유성 페인트를 칠하면 색깔이 변색이 돼요. 색깔이 변합니다. 원래 제가 칠해 보니까요,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막 거뭇축축하게 얼룩집니다.
자, 보시고 그다음에 도장 자, 일반적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풍시나 전고 5시 작업을 중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칠막은 각층 얇게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뭐다? 다음 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게 색을 어떻게 바꿔 주셔야 돼요. 연한 색에서 무슨 색으로? 진한 색으로 바꿔 주시고 칠의 건조 및 칠막 형성 조건 있죠. 이것이 도막 최적 형성 조건이에요. 온도 20도씨, 습도 75% 있죠. 이것이 가장 도막 형성의 최적 조건이에요. 자, 사람은 온도는 20도씨가 좋죠. 근데 습도가 75%가 인간이 쾌적을 느끼는 습도는 아니죠. 그런데 도장은 습도가 요 상태에서 가장 도막 형성 조건이 최적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있으면 도막 양생 시간 잡을 때 요 습도죠. 건조 시간이 뭐라 했어요? 건조 시간이 도막 양생 시간이라 했겠죠? 도막 양생 시간이 건조 시간이라 했잖아요. 그럼 온도 20도지 습도 몇 프로?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 건조 시간이었잖아요. 건조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기준 잡는 게 온도는 몇 도시? 20도시 습도 75% 기준 잡아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두시고 그다음에 건조제를 많이 첨가하면 도막에 균열 생깁니다. 그리고 야간 작업은 중지해 주십시오. 색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도막의 균열 원인은 건조제의 가다 사용은 도막 균열 원인이 되죠. 그리고 2번을 잘 봐두시오. 안료에 대한 유성 비율이 뭐다? 적을 때요. 유성 비율이 많을 때는 균열의 원인이 아니에요. 유성분 비율이 적을 때 모르시면 이걸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우리 얼굴에도 지성 피부분들이 다른 데는 다 기름 나도 입술에는 기름이 없죠. 그래서 어디가 째진다? 입술이 균열이 가죠. 나는 얼굴 볼따구가 균열 가는 분 없죠? 항상 기억하세요. 비율이 적을 때입니다. 그리고 초벌 건조가 뭐 할 때? 불충분할 때입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도로 해서 기름 바닛이 있죠. 유성 바닛은 내우성이 저거 5개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얘는 어디에 많이 씁니까? 목재 바탕 있죠. 목재 바탕 같은 데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 얘가 투명 도료죠. 투명 도료다 보니까 이런 목재의 이런 무늬결이나 재질감을 나타낼 때 많이 쓰죠. 그리고 유성 페인트. 근데 기름 바니쉬 바르기 전에 저거 하는 경우는 있죠. 뭐 한다 했어요? 스테인. 스테인은 착색제라 했죠. 색깔, 물체의 바탕에 색을 넣는 게 스테인이에요. 그러면 스테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일 스테인이 있고 수성 스테인이 있어요. 오일 스테인과 수성 스테인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구 같은 거 만들 때 있죠. 원목 가구에 보면 색깔 넣죠. 원목 가구 회사마다 약간 톤이 다르잖아. 그 스테인 양의 차이인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스테인을 미리 매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네. 색깔 넣기 위해서 물체의 바탕에 색깔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다? 스테인 종류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유성 밴드는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안료 희석제 건조제를 혼합한 도로. 꼭 4개 안 나와도 관계없어요. 여기서 하나 빼고 3개만 썼다고 꺼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라멘 구조 기둥보 바닥판 있는데 바닥판 없어졌다고. 야, 이거 틀렸다 꺼버리면 안 된다 했죠. 기둥보 명심하라 했어요. 저번에 어느 한 분이 이러더니 선생님 하나가 빠졌는데 왜? 빠지도 관계없어요. 여기 주특기가 쓰다가 다 안 써요. 왜? 많이 쓰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얘는 알아두실 것이 기름 성분이 많아지면 유성분이 많아지면 거기 기름량이 많아지면 유성 많아진다.
강택과 내구력은 정대됩니다. 근데 건조는 어떻게? 느려져요. 근데 건조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토막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 페인트는 어디에 쓰지 말았겠어요? 알카리성 바탕 있죠? 알카리성 바탕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레이크 해놨죠? 레이크는 바니쉬에다가 휘발성 용제를 녹인 것이 바로 레이크입니다. 그리고 징코로메이트가 앞전에 나왔어요. 징코로메이트는 기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에나멜 페인트가 2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기름 바니쉬하고 안료를 조합해서 만든 게 뭐다? 에나멜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에나멜 페인트는 강택 좋고 피막도 강인합니다. 근데 이 에나멜 페인트는 특징이 이거 기억하십시오. 에나멜 페인트가 부착력이 우수해요. 부착력이 좋아요. 에나멜 페인트가.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얘가 어느 바탕에 적합도가 있다? 금속 바탕에. 금속 바탕에 적합합니다. 자, 그럼 금속에는 뺀질뺀질하니까 부착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잘 떨어져요. 그래서 에나멜 페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에나멜 페인트는 유성 페인트보다 건조가 빠릅니다.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뿜칠 공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에밀션 페인트 나오죠. 자, 이거는 수성 페인트가 소량의 기름하고 합성수지를 첨가해서 만든 게 에밀션 페인트입니다. 기름하고 합성수지를 첨가해서 만든 게 에밀션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옥내 옥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옥내 옥에 다 쓸 수 있는 게 바로 에밀션 페인트, 에밀성 수성 페인트라고 에밀션 페인트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아파트 외벽면에 바르는 게 바로 뭐다? 이 페인트의 에밀션 페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시방서 용어에서 그 배합 비율은 정확히 알아두시고, 배합 비율은 무슨 비?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그리고 거기 3번에 상도 있고 6번에 중도 있고 7번에 하도 있죠. 물체의 바탕에 칠한 초벌칠이 뭐다? 하도 프라이머고, 상도가 마무리 작업하는 거라겠죠. 그 사이에 하는 게 뭐다? 중도 재벌칠이 중도입니다. 그리고 조색 기억해 두십시오. 조색하고 착색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라겠습니다. 그리고 퍼티, 바탕에 파임이나 균열 구멍이 있을 때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위해서 항상 시기 위해서 살붙임용 도료를 바르게 되는 이것을 뭐라 한다? 퍼티라고 한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희석제는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하게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그래서 뭐를 많이 쓴다? 시너를 많이 씁니다. 시너. 여러분들 보통 시너라고 하고 뭐라고 합니까? 시너 이랬죠? 여러분은 신나라고 하죠? 그건 안 써줘요. 신나는. 시너 내지 신너를 정도는 써줘요. 교수들이. 신나는 잘 안 씁니다. 몰라 왜 신났다고 그런가? 잘 안 씁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수성도료 주의사항 나오죠? 수성도료의 주의사항에서 보시면 5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도장 시 균열이나 토막 형성이 되지 않아 도장을 어떻게 피해 주셔야 돼요. 그럼 기본 5도 이하에는 작업 중시하는 기본 맞죠?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부착성을 고려해서 가단 희석은 피해야 돼요. 물을 너무 많이 섞으면 어떻게? 부착해. 그래 우리가 저기서 했네. 점토 집안에서 함수율이 높아지면 점착력이 어떻게? 떨어진다 했죠? 이건 오래 안 됐으니까 기억 잘 나죠? 이거는 공부가 있잖아요. 이게 날짜가 많이 넘어갈수록 많이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죠? 남은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 공부를 돌릴 때 너무 오래 지나가면 잊어먹어요. 많이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짧을수록 덜 잊어먹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해야 됩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원래 저거 됩니다. 일주일만 되면 포메타가 옵니다. 원래
그 일주일이 과학적으로 맞대요. 일주일이 되면 강하게 뇌의 인식이 안 되는 건 다 잊어먹는답니다.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 다 기억하면 머리 죽죠. 맞죠? 그 많은 사람 출퇴근하면서 만났는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있죠? 그래서 누구만 기억해요? 특별한 사람만 기억하죠. 에이, 맞죠? 지하철 타면서 누가 발을 확 밟았다든지, 맞죠? 뿅하게 진짜 멋있다든지, 맞죠? 그런 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부도 그 방식으로 하죠. 자주 보면 돼. 그런데 계속 출퇴근 시간에 계속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잘 기억하죠? 안 기억하는 거예요? 자, 뭐가시고, 그 다음에 3번 영도시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기 얼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돼. 그러면 5도시는 작업을 중지해야 되고, 옮길 때 있죠? 수송 중에 얼지 않아야 될 기준은 뭐다? 영도시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죠. 그리고 그 5번의 박스 밑에 보시면 있죠? 산알칼리오 양생 기간이 나오죠. 요거 좀 잘 공부해 놓으십시오. 혹시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산알칼리도는 pH 얼마? 9 이하가 돼야 돼. 똑같아.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라 보이나요? 그리고 양생기간 하절기가 콘크리트가 3주, 시멘트 모르타가 짧아요. 두께가. 여러분들 이거죠. 콘크리트가 단면이 커요, 모르타가 커요? 콘크리트. 그래서 콘크리트 일주를 더 주면 돼. 일주를 더 주고. 그러면 하절기하고 여러분들 쉽게 말합니다. 동절기 중에 그럼 누가 빨리 양생이 잘 돼요? 하절기잖아요. 그러면 동절기는 일주 더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만 정확히 하셔가지고, 맞죠? 정리하십시오. 다 배우려 하지 말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하절기에 있죠? 콘크리트는 몇 주? 3주. 모르타르는 2주. 모이 3주. 콘크리트가 3주입니다. 콘이 3. 모르타르가 뭐다? 2주 하고. 모르타르 2주 하고 해서 동절기는 1주씩 더 증가해 주면 된다. 그거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피도막면 흡수액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에 도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그 건축 설비 파트부터는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